그 조니 대표님께서 진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조니 대표님한테 이제 추천사를 받기 위해서 초안을 보냈을 때 제목이 그 재벌법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무래도 좀 더 독자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목이 뭘까를 이제 출판사와 함께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 지금의 제목 이제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됐는가로 됐고, 역시 전문가의 말씀을 들었던 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재벌법의 비밀이라고 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안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제목이 사실 좀 중의적이긴 합니다. 이제 부자의 무기가 되는 법을 전부 다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가 없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부터 좀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런 조니 대표님 잘 말씀해 주신 그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이제 저희는 기업 거버넌스라고 좀 더 순화해가지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책이 사실 뭐 제 책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더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그래서 제목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출판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간단하게 뭐 이제 아까 제 사진이 좀 돌긴 했는데, 네, 저는 변호사고요. 네. 그래서 회사법, 뭐 공정거래법,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는 상법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양복도 입고 다닙니다. 물론 네, 네, 입고 다니고 오늘은 이렇게 좀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 회사법, 공정거래법, 뭐 어떤 소수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사실 되게 다 그 각각 활동을 하고 계세요. 상법 변호사는 상법만 보고, 공정거래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만 보고, 또 소수주주를 대변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그쪽만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연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좀 약간 떠돌이처럼 이런저런 일을 잘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 연계가 돼 있구나,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좀 쉽게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좀 한가했습니다. 네, 한가해서 그때를 이제 계기로 삼아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실 말씀을 뭐 좀 진지한 말씀은 책에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기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습니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왜 코리아에다가 디스카운트, 코리아는 뭐 더 할인해준다? 싸다? 이 말이 아무런 그 기분 나쁜 감정 없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한국인데 우리 한국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 너무 기분 나쁜 말인데도 그냥 막 쓰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그럼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나부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게 이제 PER, 이제 그 주가의 어떤 수익률을 나타내는 주식의 그 지표죠. 그런데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 또 홍콩, 중국, 심지어는 인도보다도 훨씬 낮은 저희 우리나라 주식의 가치가 지금 PER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니, 이게 도대체 왜 한국만 이렇게 주가가 할인돼 가지고 거래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딱 와닿는 그런 설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심해졌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면은 3천도 가능하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말도 있고 절망을 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뭔가 이제 남북 관계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지정학적 이유, 이것도 뭐 남북 관계랑 비슷한 말이죠.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다. 또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작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도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이다. 자동차, 뭐 삼성전자, 반도체, 가전제품 다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해외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이 더 해외로 넓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한국이 무너져도 해외로 나갈 수 있으니까 더 탄탄한 어떤 시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해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또 기업 지배구조라는 말도 가끔 나옵니다.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벌어진다? 그렇다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기업 지배구조가 조니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더 좋아지면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그런 문제일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한 10몇 년 동안 일을 해본 결과로는 이게 너무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이유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단순 무식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원인은 너무 이제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 주식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안 사가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먼저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잠깐 비유를 들었던 건데 이제 수박 한 통이 굉장히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박이 굉장히 잘 자라고 두들겨 보니까 좀 소리도 괜찮고 실제로 잘라봤을 때도 속이 빨갛게 잘 익었어요. 그런데 조각은 과연 그러면 수박 하나의 그 맛이랑 같은 맛일까요? 어떨까요? 뭐 이게 이제 북 콘서트니까 제가 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분위기가 상황에서 좀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긴 한데 그럼 일단 PD님한테 여쭤볼게요. PD님 그 수박 한 통하고 수박 조각의 맛은 원래 같아야 되는 게 맞나요?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수박 한 통하고 수박 한 조각을 맛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햇볕을 좀 덜 받지 않나요? 햇볕을 덜 받은 통도 같이 맛이 없어지잖아요. 조각만 잘랐는데 조각의 맛이 통이랑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뒤에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수박 조각을 잘라가지고 물에다 한번 쭉 담갔다가 빼면 단맛이 쫙 빠질 거 아니에요. 즉 그거랑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비유는 어떤 말씀인지. 자, 이거죠. 뭐. 그 우리나라 주식은 맛이 없어요. 맛이 왜 없냐면 배당을 안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지금 이제 배당 성향은 다른 데서 제가 퍼온 건데 이 파란색이 한국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파란색 줄이 한국, 그 다음에 그 금색 줄, 노란색 그 줄이 선진국, 소위 이제 G7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줄은 심지어 신흥국입니다. 브릭스나 뭐 인도 이쪽 그런 신흥국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상장 회사들의 배당 성향이 뭐 현저하게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의 일이 아니고 2008년부터 18년까지 계속 낮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뭐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차이가 나죠. 배당을 안 하는 주식,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배당으로 벌든지 아니면 주가가 오르든지. 그런데 주가 오르는 거는 회사가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주는 돈은 사실 배당금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우량한 회사라도 배당을 안 주면 하나의 주식 쪼갠 주식은 맛이 없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저도 책을 쓰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주씩 거래되는 뭐 주식이 한 주에 5만 원이다. 그런데 뭔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뭐 최소한 10%, 20%나 30% 정도의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쉽게 말해가지고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분을 살 때는 한 주에 5만 원이 아니라 뭐 8만 원, 10만 원까지도 거래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이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성향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관계를 한번 비교한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은 배당 성향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아까 그 그래프에서 뽑은 거고요. 이 이제 경제개혁연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과 외국의 프리미엄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은 상장회사인 경우에 평균 46%에서 64%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회사는 훨씬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은 겁니다. 30% 정도밖에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경영권을 좋아하고 미국이나 독일 사람들은 경영권 갖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그게 아니죠.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경영권 프리미엄이 잘못된 말이었던 겁니다. 비경영권 디스카운트라는 거 말해야 돼요. 왜냐? 수박 전체 하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기업의 가치인데 그거를 하나 뽑았더니 주식값이 된 거예요. 하나의 주식값이. 비경영권 디스카운트. 한 주씩 살 때는 얼마나 디스카운트 되냐. 이 수치였던 겁니다. 전체 회사 가치를 딱 나눈 그런 가치로 하면 원래는 8만원, 9만원이 돼야 되는 주식이 한 주씩 쪼개서 파니까는 5만원이 됐던 거죠.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너무 쉽습니다. 제가 저는 좀 무식한 변호사라 그런지 좀 너무 쉽게 다가왔어요. 기업의 실적하고 기업 전체 실적, 그러니까 수박 하나의 맛과 주주의 이익, 그러니까 주주한테 주는 단맛, 배당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외국에서는 기업 실적이 올라가면 배당도 같이 많이 해줘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유독 기업 실적이 아무리 올라가도 배당을 안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외국에서는 최소 아무리 낮아도 35%, 40%씩 배당을 하지만 이익 중에 우리나라 회사만 10%, 20%만 배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실적은 너무너무 올라가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단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많은 경제학자나 주식 전문가들이 당연히 반박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책을 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예요. 자, 한국의 대주주는 그러면은 되게 돈을 벌기 싫어하나? 되게 검소한가? 되게 절약을 많이 하고 돈 버는 걸 싫어하나? 왜냐하면 어차피 대주주나 어떤 회사에 임원을 하고 있겠죠.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배당을 받던지 아니면 급여로 가져가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PD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합법적인 건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 혹시 알고 계신 대표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나 그거 말고 실제로 배당이나 급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대주주나 임원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 방법 아시는 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배당 소득세 내고 배당 받아가든지 주주는 아니면 임원으로 있으면 임원으로 급여 또는 상여가 있죠. 이제 급상여. 네, 이제 월급이나 연봉이나 상여금으로 받아가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댐이라고 저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댐에 물은 이제 현금은 물이잖아요. 물이 막 흘러서 지금 내려옵니다.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회사는 딱 담아가지고 있죠. 회사의 돈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댐에서 수문을 통해 가지고 물을 막 흘러 내려가면 밑에 주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잖아요.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흘러 내려줘야지만 주주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급여는 제가 이제 요 옆에 있는 관리사무소에다가 했는데 회사 관리를 이제 댐을 잘 관리를 해주면 급여를 받죠. 그래서 회사는 제가 보기엔 단순합니다. 물을 열심히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오겠죠. 소비자들한테 돈을 벌죠. 돈을 벌어가지고 댐으로 딱 막아놓고 이제 그거를 재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고.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인가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급여 또는 관리하는 임원들한테 급여를 주던지 아니면 수문을 통해서 자 이제 흘려 보내주던지 그 둘 중에 하나로 돈을 내려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콸콸콸콸콸 이게 이제 외국 회사들 자 이렇게 배당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람입니다. 네. 행복한 모든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주주들에 이렇게 배당해주면 좋겠죠. 많은 외국의 회사들이 배당만으로도 웬만한 은행이자 이상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주주들한테 배당 폭탄을 계속 내려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잘 보시면 그림에 배당은 굉장히 공평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분율에 공평하게 배당되잖아요.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의 한 뭐 5%라면은 밑에 있는 주주가 맞는 물은 똑같이 지분율에 비례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뭔가 대주주들 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업자문을 하면서 만나본 많은 대표님들, 이제 대주주들 보면은 이 회사가 지분율이 내가 20% 30%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에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한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았을지언정 이 회사는 내 회사라는 마음이 뭐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자문하는 대표님들, 창업자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상장회사, 이제 퍼블릭 컴퍼니가 되면 이제 그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그 심정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그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그걸 막아줘야 돼요. 사실 내 회사, 당신 회사가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은 이 고요한 댐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회사들은 지금 말라붙었잖아요. 지금 이제 물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배당이 말랐어요. 지금 배당이 말라붙었습니다. 급여만 가져가고 있어요. 댐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은 밑에서 지금 말라붙은 땅에서 지금 막 아둥바둥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아니 그 대주주도 사실은 주식이 30%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 대주주는 검소한가요? 우리나라 대주주를 검소하단가요? 되게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대표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인데 배당을 안 하고 말라붙어 있다. 그러면 돈을 벌고 싶지 않은 검소한 대주주가 많은가? 그런데 이 댐을 안을 들여다보니까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주주가 밖에 이 댐 바뀌면 이 댐이죠. 네. 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구멍이 홀이 있었던 겁니다. 댐 안에 물이 어디론가 콸콸콸 새고 있었던 거예요. 주주는 밖에서 말라붙어지고 배당은 안 하고. 자, 이게 뭐 책 홍보는 아닌데. 자, 제 책이 이제 지금까지 좀 서설이 길었는데 이 홀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만들고 나서 이제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자료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이런 현상을 영어로도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깨달았어요, 진짜로. 왜 미국은 터널링이지? 미국은 터널링, 사익 편취 이런 말도 있을 텐데 터널링? 구멍 뚫어가지고 빼나간다는 뜻이었구나. 터널로 구멍 뚫어가지고 빼나간다는 이 터널링에 대한 그 용어고요. 사실 그 터널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전문적인 논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터널링의 연구, 터널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조차도 잘 모르는데 많은 어떤 법을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터널링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실 잘 모릅니다. 99.9% 터널링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현상이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건데 되게 어렵게 연구되고 있구나. 터널링 아니면 사익 편취만 해도 잘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렇게 이 터널링 방법입니다, 사실. 대주주가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가져가는가. 이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까발려? 다 그냥 공개하자. 왜냐면 약간 이거 이 방법이 너무 은밀하게 사실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회계사님들 아니면 심지어는 최근에는 워낙 이게 그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 증권사에서도 뭔가 가업 승계 리포트 이런 식으로 강의까지 개설된 정도예요. 그러면 이걸 다 알아야지 일단 얘기를 할 수 있다. 터널링에 대해서 우리 논의해 봅시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해도
서로 모르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급, 중급, 고급처럼 이제 학원 교재처럼 만들었어요. 사실 학원 교재처럼 썼고, 이제 어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보셨던 독자님께서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썼어요. 이게 정말 쉽게 어떻게 터널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급편은 뭐 밀어주기, 몰아주기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몰아주기, 통행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합병이나 분할이라는 상법상의 제도, 그리고 자기주식, 또 지주회사의 마법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데, 또 정확하게 이게 왜 지주회사의 마법이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그 정확한 그런 또 연구는 잘 없습니다. 그냥 이게 왜 지분율이 갑자기 늘어났지? 이상한데 여기에서 멈춘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쉽게 단 하나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뭐 사구사구 판결은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건데, 예전부터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최근에 기소됐지만 예전에 이제 에버랜드 판결, 되게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쉽게, 최대한 쉽게 한번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고급편은 이제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들이 어떻게 뭐 주가를 이용해 가지고 합병이나 또는 지주회사나, 또는 최근에는 심지어는 상장을 폐지해 가면서까지도 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짧은 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안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그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려고 했고요. 또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책 안에서. 치킨코리아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너무 일러스트를 잘 해주셔서 너무 귀여운 치킨코리아 로고까지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치킨코리아를 만드는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영미, 우연히 이제 이렇게 세 명을 등장시켰는데, 재원이는 소위 재벌 3세예요. 재벌 3세라서 제자 붙였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안 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공개하는 건데요. 70% 주주가 돼서 치킨코리아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영미는 30% 주주예요. 재원이 친구고요. 30%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할 때 돈을 3천만 원 대고 치킨코리아 창업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영미라는 이름을 제가 붙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왜 영미는 영미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혹시 맞추는 분은 상품을 출판사에 드리면 네, 상품 준비됩니다. 네. 정말 이거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제 마음속에만 있는 이름인데 오늘 처음 공개하거든요. 왜 영미라고 했을까요, 제가? 네? 잘 영국미국. 영국미국. 네, 맞습니다. 이게 영미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네. 외국인 투자자이면서 영미법을 제가 이제 법에서 영미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이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도가 그 영미법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영미법상의 자본주의가 많이 우리나라의 제도하고 지금 컨플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분들은 영미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온 거냐? 사실은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계라고 해서 독일법이나 일본법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또 주주 보호의 그 장치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미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제 우연히는 대표이사입니다. 우직하고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재원이, 영미, 우연히가 치킨코리아를 창업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줄줄줄 따라가시면 이제 그 얘기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은 뭐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말씀드리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영미하고 재원이가 이렇게 주주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주식이고 주주고, 파란색 화살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에요. 돈이에요. 돈의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킨코리아를 창업했는데 치킨코리아 운영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사냐면 치킨코리아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회사인 거예요. 따로 떼어냅니다. 소비자가 치킨을 사 먹고 돈을 내면 청소비로 치킨코리아 운영에 갔다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치킨코리아 운영의 돈은 다시 치킨코리아로 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영미하고 재원이한테 분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재원이가 이 치킨코리아 운영의 100%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치킨코리아로 지불한 돈은 치킨코리아 운영이 청소를 해주니까 글로 가겠죠. 근데 그 돈이 다시 치킨코리아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100% 주주이기 때문에 재원이한테 가게 되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터널링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소위 이제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라는 방법으로 불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원이,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 이제 부인이에요. 재원이는 70% 주주고 영미는 30% 주주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 좋은 기름이라는 회사를 하나 지혜가 차린 거예요. 좋은 기름을 차렸더니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이 사실은 돈은 아닙니다. 공급인데 좋은 기름한테 받은 치킨코리아한테 그 물자가 소비자한테 치킨으로 판매가 되는 이 구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좋은 기름과 치킨코리아가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영미와 재원이의 지분율이 30대 70이었는데 과연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답은 책에 있고요. 네. 이 영미의 지분율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재원이와 지혜의 지분율이 합쳐져서 영미의 지분율을 누르게 되거든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재원이 같은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높여가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거래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 입법자라고 하죠. 이제 국회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 아니면 학자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안 된다 라고 하고, 이 터널링이라는 건 기존에도 이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막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책을 쭉 보면은 뭐 쫓고 쫓기는 약간 그런 관계가 있어요. 법이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면 또 그 법을 우회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런 게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한 25년 동안 계속 그런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 왜 예를 들면 이제 회장님 회사 아까 100% 지혜 회사한테만 뭐 이렇게 비싸게 그 돈을 받고 싸게 물건을 주는 그 관계가 부당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은 좀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부 거래, 특관자 거래, 용어도 여러 가지입니다. 부당 지원 행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점점 어려워지죠. 일감 몰아주기, 말은 쉬워졌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해요. 또 물량 몰아주기, 이런 공정거래법이나 세법에서 이런 부당거래, 너무 개인회사를 밀어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안에서 일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이런 내부거래 문제가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닌 국세청이 이제 뭐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는 저도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보면 책을 이제 다 탈고를 하고 나서 나온 그 기사입니다. 8월 26일 날. 어떻게 보면은 제 그 책의 결론적인 어떤 좀 허탈함을 너무 잘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화그룹에 있는 몇 개 회사가 부당 지원 행위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죄랑 똑같은 거거든요.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간 검사의 역할을 하고 법원이 이제 가서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게 생긴 이후에 대부분 25년 동안 거의 대부분 공정위는 과징금을 때리고 법원에 가서 뭐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과징금이 뭐 인정되거나 이런 관계로 계속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사인데 스스로 너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거는 이제 항복 수준인 거예요. 공정위가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뭐 경제개혁연대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또 어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야 공정위가 너무 기업 괴롭힌 거 아니냐 무혐의 뭐 내면서 괜히 조사했냐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공정위의 문제일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이제 책에도 썼지만 어느 개인, 뭐 재벌, 뭐 총수, 어떤 뭐 공정위, 법원 누구도 개인을 비난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부당거래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이렇게 부당합니까? 왜 회장님 회사한테만 밀어줍니까? 왜 가격을 거기만 싸게 사줍니까? 비싸게 사줍니까? 싸게 팝니까? 일감 왜 몰아줍니까? 이런 거를 전부 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대표님 옆에 계시니까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뭐 정가로 사진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정가 붙어 있으면은 뭐 싸게 네. 좀 깎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되게 많이 사주면은 싸게 주기도 하고 할인도 해주고 이게 너무 당연한 시장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아 이게 뭔가 시장에 정상 가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비싸게 주거나 싸게 하면은 부당하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운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정상 가격, 시장 가격이라는 거를 검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당 지원 행위의 부당 거래가 왜 그렇게 시작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했거든요. 계열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시장 이자율은 뭐 5% 8%인데 2%를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그거 너무 싸네 부당하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싸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2%로 맞춘 다음에 왕창 빌려주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소위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거죠. 왕창 빌려주는 거는 부당한 건가? 이 왕창 빌려주는 거는 부당한 건가? 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논제로 15년을 끌었습니다, 법이. 왕창. 예전에 뭐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현대 글로비스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2001년부터 시작된 15년 넘었네요. 결국은 최근에 그 판례에서는 왕창 빌려주거나 왕창 거래해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왕창 거래하는 게 뭐가 부당해요? 뭔가 현저히 유리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법의 문제는 부당한 건 아니었고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오늘 오신 분들의 그 수준을 고려해서 어려운 말, 네, 빈공영사라는 저도 몰랐던 이제 한자 성어인데 이런 그 한자 성어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적인 거를 빙자해서 사적인 이득을 꾀한다는 게 예전에 저도 몰랐지만 경국대전에도 있었대요. 그리고 향약에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일이든 마을의 일이든 공적인 일인 척 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마라. 그러면은 처벌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그거예요.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것이 뭔가 기업의 보안성, 비밀성, 효율성 이런 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몰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회사한테 거래를 했는데 사실은 대주주 쪽으로 많이 돈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빈공영사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책의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은 이런 부당거래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세바세다. 세바세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이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로 모으고 싶냐면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법을 바꾸는 건 오래 걸리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너무 문제가 뭐 이렇게 가로수가 너무 더벅하다. 그래서 좀 가지치기를 해야겠다 하면은 가지를 막 치잖아요, 사실. 가지를 한 번 칠 때마다 굉장히 좋지만 하나 치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법은. 그래서 하나를 치면 다음에 옆에 있는 또 가지가 다 자라 있어요, 사실.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밑둥부터 쳐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에는 만들지 않았는데 네, 그 책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법의 어떤 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많은 게 그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어떤 논의도 너무 다양해요. 지금 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세법은 어떻게 바꾸냐 이 개정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법이. 그런데 그 문제는 과연 어떤 사적인 이익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논의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뭐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데 오너 경영을 뭐 그러면 반대하는 거냐 전문 경영을 옹호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너 경영 할 수 있어요. 전문 경영인 경영 할 수 있고 이사회 위주의 경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적인 터널링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오너 경영을 하는 것까지 좋지만 똑같이 배당과 급여로 그 어떤 대가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관점에서 세바세라는 거를 제안을 드렸고요. 이제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책을 다 읽으셨을 수도 있고 안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이제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책에 여러분께 이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